안녕하세요. AWS 솔루션스 아키텍트 이승민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저희 리인벤트에서 소개됐던 광고,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스포츠 산업의 트렌드하고 이 산업군의 AWS 고객들이 리인벤트에서 직접 발표해 주신 사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요약해서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군의 트렌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릴 거고요. 이어서 23년도부터 계속 뜨거운 주제죠. 우리 산업군에서는 생성형 AI를 어떻게 적용하고 계신지 3개 사례만 간단히 간추려서 전달드리겠습니다. 물론 생성형 AI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본적인 서비스가 잘 받쳐줘야 하는 게 필수적이니까 그와 관련된 사례도 2가지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리인벤트 이노베이션 토크 세션들 중에서 리인벤팅 엔터테인먼트라는 제목으로 저희 AWS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 총괄 사미라 박티아가 전달했던 내용입니다. 일부만 발췌 요약해서 말씀드릴 거라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우측의 QR코드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산업 트렌드를 살펴볼 건데 콘텐츠 소비 패턴이 특히 젊은 세대에서 예전과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밑에 사각형으로 관련 기사 제목을 달아놓은 건데 다들 느끼고 계시듯이 소셜 비디오 소비가 증가하고 있고 또 대부분 영상 자체가 아주 짧고 관심 주기 자체도 같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또 AI뿐만 아니고 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같은 기술들이 같이 융합되면서 산업을 변혁시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술들을 선도하는 기업들이 경쟁력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관심 주기는 짧아졌지만 일방형이 아니라 상호작용이 가능한, 그래서 좀 더 몰입적인, 그리고 개인의 관심사가 반영된 개인화된 경험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콘텐츠가 다른 형태의 콘텐츠로 확장이 되는, 예를 들어서 인기 스트리밍 시리즈가 게임이라든지 테마파크 같은 걸로 확장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트렌드의 대표적인 사례가 몇 군데 언급이 됐는데 대표적으로 뉴욕타임스 말씀드려보면 아시다시피 전통적으로도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매체인데 이제는 게임과 스트리밍까지 산업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워들이라는 게임 혹시 아실 수 있는데 5글자 영어 단어를 맞히는 되게 간단하면서 은근히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게임인데요. 이걸 하루에 100만 명이 플레이하고 있다고 하네요. 게다가 대통령 후보 토론 같은 주요 이벤트를 라이브 스트리밍 한다든지 하는 것처럼 기존 출판 저널리즘을 넘어서 구독자의 경험을 다양한 형태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통적 매체보다는 넷플릭스 같은 기업이 경쟁 상대다, 이렇게 CEO가 얘기를 했네요. 최근 트렌드에서 생성형 AI 적용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대량의 미디어 콘텐츠에 대해서 적절하게 자동으로 메타데이터를 추출해서 검색을 효율화한다든지 자동 다국어 지원 같은 신속한 콘텐츠 현지화를 통해서 더 많은 소비자에게 빨리 접근하는 것도 가능해지고 있고요. 또 단순히 개인화 추천을 넘어서 추천이나 광고 메시지를 개인화해서 보여준다든지 하는 등등의 영역에 생성형 AI가 적극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원래 세션에서는 이어서 관련 사례를 소개를 하는데 저는 뒤에 준비한 고객 사례 세션 요약을 통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데이터에 기반해서 고객에 대한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는 게 개인화 추천, 개인화 광고 같은 시나리오에서 필수적인데요. 이게 직접 보유한 데이터 외에도 같은 고객에 대한 다른 데이터를 다른 업종의 기업에게서 공유받는다든지 혹은 데이터를 내가 가지고는 있지만 여기서 인사이트를 찾아내는 작업을 다른 전문 기업에 맡긴다든지 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럴 때 공유가 필요한 데이터를 그대로 오픈해 줄 수도 없고 한 벌을 별도로 복제를 해서 공유하는 것도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에 필요한 범위로만 데이터 공유를 제한할 수 있게 해주는 저희 클린룸즈라는 서비스가 있으니까 이런 종류의 고민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아마존 애즈의 생성형 AI 광고 콘텐츠 생성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른쪽 QR코드 사용하셔서 원래 세션 아마존 애즈 고객이 직접 얘기하는 좀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아마존 애즈가 이미지 생성을 어떻게 광고 콘텐츠 생성에 사용하고 있는지 직접 보시겠습니다. 아마존닷컴 상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에 대한 광고를 만들 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듯이 캠페인을 만들고 그냥 단순하게 광고할 상품만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직접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도 있지만 AI로 생성하겠다고 선택해 주면 되죠. 그러면 뒤에서 일어나는 과정은 뒤에서 좀 더 설명드릴 건데 이렇게 4개의 이미지가 생성이 됩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수정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대로 캠페인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미지 생성 모델이 사용될 텐데, 물론 보시는 것처럼 아마존 세이지메이커로 직접 모델을 호스팅 하실 수도 있고, 아마존 베드락 쓰시면 아마 어제 세션에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아마존 노바 캔버스 모델이나 얼마 전에 추가된 스테이블 디퓨전 3.5 모델 같은 이미지 생성 모델들을 API 호출을 통해서 쉽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 외에 전체 프로세스를 간략히 보면 사용자는 단순히 광고 대상 상품만 선택을 했는데, 이걸로 이미지 생성 모델에 입력될 텍스트 프롬프트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선택된 상품 정보에서 주요 특징 정보들을 가져와서 어떤 컨셉으로 이미지를 생성할지 참고를 하고요. 또 상품 이미지에서 딱 상품 부분만 추출을 해서 재료 이미지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정보를 가지고 프롬프트를 생성해주는 LLM, 즉 대형 언어 모델이 프롬프트를 생성해주면 그 프롬프트를 바탕으로 이미지 생성 모델이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리고 아키텍처 중간에 AWS 람다로 구성된 리스폰서블 AI 필터가 프롬프트 생성 전과 이미지 생성 이후에 추가가 되어 있는데, 요걸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아마존 에즈에서는 지금 보시는 구성으로 필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생성 시나리오를 갖고 계신 고객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입출력이더라도 꼭 이런 검토를 해주셔야 하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사용자가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를 입력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고, 자꾸 뭐 이상한 거 넣으시는 사용자들이 꼭 있으세요. 또 입력이 문제가 없더라도 뒤에 생성 모델이 부적절한 출력을 내놓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존 에즈는 아마존 베드락이 제공하는 가드레일스와 더불어서 이미지 유해성을 탐지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아마존 레코그니션, 또 자연의 이해를 제공하는 아마존 컴프리엔드, 그리고 커스텀 룰을 적용한 로직을 람다로 추가를 하셨습니다. 참고로 베드락 가드레일스가 기존 텍스트뿐만 아니고 이번에 이미지에 대한 유해성 탐지를 프리뷰로 추가를 했기 때문에 이후로는 베드락 가드레일즈만 적용해도 텍스트, 이미지 모두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처음 생성형 AI가 나왔을 때부터 이미지 생성에 대해서 관심 가지신 고객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미지 품질이 기대 수준에 못 미쳐서 실제 적용이 어려웠던 경우도 꽤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모델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계속 해소될 수 있는 문제라서 이전에 검토를 중단하셨던 고객들께서도 계속 관심을 유지하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마존 에즈가 사용하신 모델이 정확히 어떤 건지는 얘기는 안 해주셨지만, 동일 프롬프트로 23년 1분기에 생성했던 이미지와 최근에 생성했던 이미지를 보면 야공이 좀 더 야구공다워졌을 뿐만 아니라 프롬프트에 더 일치하는 이미지를 생성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존 에즈는 이미지 생성뿐만 아니라 비디오 생성 기술도 도입을 하셨는데요. 앞서 이미지 생성에서 보셨던 것과 프로세스는 동일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사용자가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캠페인을 생성을 하고 광고할 제품을 선택해서 제품에 대한 비디오 광고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4개의 비디오를 헤드라인과 더불어 생성하고요. 역시 상품 정보를 바탕으로 영상과 헤드라인 컨셉을 만듭니다. 일종의 상품 컨셉 영상하고 이어서 상품 자체의 라이브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생성된 내용을 수정할 수 있고요. 광고 이미지든 광고 비디오든 이렇게 버튼 한 번을 간단히 광고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키텍처가 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까 이미지 생성 프로세스에 이 사각형 부분이 더 추가된 것 뿐이고요. 여기에 텍스트 입력을 이용해서 비디오 생성을 해주는 모델이 들어가는데, 이번 리인벤트에서 공개된 아마존 노바 릴 모델을 미리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더불어 아까 헤드라인도 자동으로 생성됐었는데 이것도 상품 정보를 이용해서 LLM이 생성해 주는 것입니다. 이 생성된 비디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리스폰서블 AI 필터를 쓰셨고요. 앞서 잠깐 언급했던 레코니션이라는 서비스가 이미지뿐만 아니라 비디오에 대한 유해성 탐지 기능도 제공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미지와 비디오를 생성해서 적용한 광고가 효과가 있어야 되겠죠. 지금 보시는 내용은 이미지 생성 적용에 대해서만 집계가 된 내용인데, 광고 자체가 5배 더 이루어졌고 광고비에 대한 투자 횟수가 17% 증가했다고 합니다. 광고 노출 상품에 대한 클릭 비율도 8% 증가했고요. 그래서 판매도 4% 증가했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NFL의 콘텐츠 검색 챗봇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우측 QR을 통해서 원래 세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NFL이 생성형 AI를 적용하신 과제는 보시다시피 사용자가 찾고자 하는 미식축구 게임 내용을 자연어로 검색하면 거기에 부합하는 장면이 포함된 영상 콘텐츠를 검색해서 보여주는 챗봇입니다.
이 미디어 콘텐츠를 어떻게 잘 검색하느냐, 이것도 아주 큰 주제입니다만 이 부분은 NFL에서는 이미 잘 구성된 API가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대신에 챗봇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자세히 공유를 해주셨는데 장래 또 아주 자주 언급된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를 적용하셨네요. 이 워크플로우 중에 챗봇 사례가 있으신 고객들이 공통적으로 검토 가능한 내용에 대해서 전달드릴까 합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릴 건 보통 이런 워크플로우가 다 끝나야 사용자에게 실제 응답을 주기 때문에 현재 어떤 단계가 진행되고 있다고 계속 보여주시는 게 사용자 경험상 중요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동작 중인지 확인도 되고 지루함도 덜 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 워크플로우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원래 세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몇 개만 살펴보면 맨 먼저 당연하게도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하는 태스크가 있습니다. 이때 챗봇 형태로 사용자와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사용자는 자연스럽게 이전 대화의 컨텍스트를 바탕으로 추가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구현을 위해서는 과거 대화 이력을 계속 그대로든 아니면 요약의 형태로든 프롬프트로 넣어줘야 하기 때문에 모델 추론 성능뿐 아니라 응답 지연 시간, 비용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 적당히 균형을 잡는 것은 좀 반복적인 테스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고객들이 처음에 챗봇 인터페이스가 아닌 검색 인터페이스로 시작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챗봇으로 확장하시는 거죠. 사용자의 의도가 챗봇이 제공하려는 정보와 무관한 경우가 있습니다. 챗봇 설계하는 분들이 열심히 이런저런 질문이 들어올 거야 가정에서 작업을 하시지만 사용자는 정말 관련 없는, 예를 들면 오늘 점심 메뉴 추천해줘, 뭐 이런 질문들도 하시거든요. 따라서 반드시 이런 관련 없는 질문에 대한 처리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용자의 의도가 적절하더라도 모델이 사용자의 의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정할 수 있으면 답변의 적절성을 더 높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내부 질의는 아시다시피 레그 아키텍처로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문서 검색을 먼저 진행하게 되는데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그 검색된 문서 범위도 같이 넓어지기 때문에 비효율적이고 의도에 맞지 않은 답변을 생성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지금 예시에서는 동명이인 선수로 인해서 어느 선수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사람들끼리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절차죠, 사실. 사용자의 질문이 기존에 요청되었던 내용과 유사한 게 있었는지 확인하는 단계도 꼭 검토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현재 예시에서는 질문자의 의도를 분석해서 어떤 API를 호출할지 에이전트가 결정을 해야 하는데 원래는 전체 API 명세를 다 검토해서 그 중에 어떤 API가 사용자 의도에 맞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질문이 예전 질문과 비슷하다면 그때 선택되었던 API를 그대로 가져와서 파라미터만 일부 변경하는 식으로 간단히 호출 요청을 생성할 수 있겠죠. 전체 API 명세를 훑는 것보다는 프롬프트도 짧을 거고 그래서 응답 지연 시간도 짧을 거고 성공했던 걸 가져오는 거니까 오류 가능성도 적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비용이 더 적게 들겠죠. 따라서 이전에 유사한 태스크가 수행이 되었다면 그걸 참고하는 게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물론 기존 질문 이력을 검색하는 단계가 추가되니까 이 비용 대비해서 바로 요청을 던지는 비용이 큰지 작은지도 보셔야겠죠. 최종적으로 요청을 생성해서 호출을 했는데 당연히 오류 응답이 올 수 있습니다. 모델이 API 호출 요청을 잘못 생성했을 수 있기 때문인데 이에 대해서도 요청 내용하고 오류 응답 내용을 입력을 써서 요청을 자동으로 수정하도록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자동 수정 워크플로우를 몇 번 반복해도 계속 오류 응답이 올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용자에게 확인을 요청하는 게 맞겠죠. 애초에 의도 자체가 잘못 해석됐거나 AI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아울러 오류 처리 과정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볼 수 있게 해주고 사용자 판단에 따라서 제시도 중간에라도 중단시킬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게 좋겠습니다. 챗봇뿐만 아니고 생성형 AI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신 고객들의 공통점을 보면 일단 최소 기능으로 동작하는 제품을 빨리 만드십니다. 실제 프로덕션 레벨의 제품은 앞서 몇 가지 말씀드린 것들 외에도 고민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사전에 고민해서 과제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최소 기능이라도 구체적인 결과물이 눈앞에 있으면 그 결과물을 기반으로 요건을 좀 더 자세히 정의하고 우선적으로 구현할 게 무엇일지, 어떤 것들은 또 나중에 구현해도 좋을지 판단하는 게 용이해집니다. 또 이 최소 기능 제품부터 시작해서 알파 테스트를 통해 실제 사용자의 사용 패턴을 빨리 보는 게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설계자가 가정한 사용자의 행동과 실제 사용자의 행동이 아주 다를 수가 있고요. 게다가 자연을 통해서 입력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분명히 동일한 의도인데
사용자별로 아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일이 아주 빈번합니다. 그래서 초반부터 사용자를 관여시켜서 여러 경계 사례를 미리 식별하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새 버전을 빨리빨리 제공하면서 이때 사용자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을 이거 괜찮은데? 라고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오래 걸리는 반면에 이거 별론데? 이거 못 쓰겠는데?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사실 서너 번 써보면 판가름 납니다. 업데이트를 빈번하게 하셔서 이런 쉽게 실망한 사용자들의 흥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셔야지 참여를 계속 독려하실 수 있고 지속적인 피드백 수집도 가능하십니다. 더불어서 NFL 같은 경우는 POC 단계에서는 저희 제네아 이노베이션 센터라는 팀과 협업을 하셨고 본과제 진행하실 때는 저희 프로서브 팀하고 협업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저희는 과제 도출부터 같이 진행한다든지 프로토타입을 같이 만들어 본다든지 하는 고객과제 모든 단계에서 같이 논의하시면서 진행할 수 있는 여러 팀들과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저희 영업 담당자에게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생성형 AI 과제에만 한정되는 것도 아니니까 참고하시고요. 이번에는 분데스리가의 콘텐츠 지역화 그리고 개인화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전체 내용은 데이터를 활용해서 경기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좀 더 큰 내용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QR코드를 통해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분데스리가에서 생성형 AI를 적용한 라이브 티커라는 솔루션은 간단히 보면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는 축구 경기에 대해서 정보를 받고 그에 대한 부가 서비스를 역시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경기 내용 코멘터리를 실시간으로 생성하고 예를 들어서 골이 터지면 골을 넣은 선수 정보를 불러와서 이렇게 띄워주는 그런 식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지 화면으로 보여드려서 그런데 실제로는 스트리밍 타이밍에 맞게 오른쪽 코멘터리와 이벤트 카드들이 나오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생성형 AI 모델은 출연 응답 시간이 좀 길지만 라이브 스트리밍도 사실 기본적인 응답 지연이 있죠. 아주 초저 지연의 경우에도 응답 지연이 수초 이상 있다 보니까 그 시간 내에 필요한 다른 작업들이 진행돼서 사용자 경험상에서는 스트리밍과 부가 서비스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분데스리가는 이 서비스를 다국어로도 변환해서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브 스트리밍 지연 시간 내에 이런 작업도 이루어지는 거고요. 현재는 음성을 일단 텍스트로 변환한 다음에 이 텍스트를 번역하는 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에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할 때 오류가 있으면 이후 번역 퀄리티에 영향을 미치게 돼서 이른바 오류의 전파가 일어나기 때문에 최종 번역 자막 품질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만 이번 리인벤트에서 발표된 것처럼 올해 스피치 투 스피치 형태의 모델이 나오게 되면 이런 부분에서 성능 개선이 기대가 됩니다. 동일한 내용을 개인에 따라서 다르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오른쪽 화면 보시면 젊은 층의 시청자에게는 젊은 세대의 말투로 바꿔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개인화는 사실 생성형 AI 기술을 통해서만 구현이 가능하게 된 거죠. 이제는 주제를 바꿔서 넷플릭스에서 부하 스파이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는 현재 서비스 탄력성과 회복력을 위해서 4개 리전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모두 액티브로 구성해서 서비스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지도에 빨갛게 표시된 지역들이 넷플릭스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들인데 사실 기술적으로는 전 세계의 서비스가 제공 가능한 거죠. 이런 글로벌한 서비스이니 당연히 트래픽 변동이 아주 크고 또 자주 발생할 거고 거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큰 장애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부하가 갑자기 증가하는 경우는 트래픽 패턴을 보면 급격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연속적인 증가나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경우가 있고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갑자기 계단식으로 치솟았다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왼쪽 같은 패턴은 인기 있는 타이틀이 새로 출시된다든지 하는 대체로 예상 가능한 부하 증가인 경우가 많고요. 오른쪽 같은 스파이크는 사실 정상 동작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트래픽 증가를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사전에 미리 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넷플릭스는 현재 4개 리전에서 서비스를 운영 중인데 트래픽이 특정 리전에 몰리는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에서 더 인기 있는 타이틀이 출시가 될 때라든지 그럴 때는 사전에 특정 리전 사용자 요청을 다른 리전으로 미리 분산시켜서 전체 리전의 트래픽이 고루 분산되도록 조치를 한다고 하네요. 물론 각 리전과 서비스별로도 미리 예상된 트래픽에 맞춰서 리소스를 확장해 놓아야 하겠고요. 근데 이 예상된 상황에서도 그 이상의 트래픽이 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반응적인 오토 스케일링도 적용하셔야겠습니다.
여기 우측에 스파이크라고 표시된 부분에서의 트래픽 증가는 오토 스케일링으로 된 거죠. 사실은 이 오토 스케일링을 신속하게 하는 게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토 스케일링의 가장 큰 문제는 이거는 반응적으로 해야 하는 건데 이 대응 속도가 실제 부하 증가 속도에 못 미친다는 거죠.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고객들이 노력하고 계신데요. 넷플릭스 경우에도 개선 전 상황 보시면 일단 오토 스케일링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는 데만 4분이 걸렸고 실제 확장을 하는데 6분, 또 현재 확장 중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도 필요한데 이것도 2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서비스가 정상적이 되는데 20분 가까이 걸렸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복구 시간을 줄여야 하니까 분석을 하신 거죠. 어디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가? 먼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하 증가를 감지해서 오토 스케일링을 트리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고 되게 기네요. 맨 위에 디텍션이요. 이후에 시스템이 시작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을 거고 그 위에 애플리케이션이 시작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분석 결과를 보니까 부하 증가를 감지하는 데 걸린 시간이 제일 길었고 그 다음에 앱이 시작되는 시간, 뒤이어 시스템이 시작되는 시간 순이었습니다. 하드웨어가 시작되는 시간은 사실 사용자가 계산하기 어려운 문제죠. 일단 상황 판단을 위한 시간이 제일 오래 걸렸는데 그래서 보는 매트릭 자체를 기존에는 CPU 사용률만 보다가 RPS, 초당 요청 횟수죠. 이걸 보는 것도 추가를 하셨습니다. 많은 고객들이 이렇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CPU 사용률을 보면 예를 들어서 요청이 3배가 됐을 때 사용률이 100%다. 그러면 요청이 10배가 되어도 똑같이 사용률이 100%거든요. 즉 요청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지표로서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또 더불어서 지표들을 5초 단위로 보는 걸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보시다시피 판단 및 트리거 시간을 3분의 1로 줄였네요. 그 다음에는 애플리케이션 시작 시간이 두 번째 오래 걸렸는데 실제로 문제가 있는 거는 일부, 시작 시간이 엄청 긴 일부 애플리케이션들이었던 거죠. 화면에 보시는 오른쪽에 밖으로 나와 있는 빨간 점들이요. 이 문제는 해당 애플리케이션 개선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 시작 시간의 경우에는 시스템 프로세스들이 어떤 게 있는지 보고 기본적으로 필요한 프로세스 중에 병렬적으로 실행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판단해서 개선을 하셨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시스템 시작 시간을 절반으로 줄였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까 보셨던 20분의 복구 시간을 3분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장을 해도 한계 용량 이상에서는 사실 모든 트래픽을 다 처리할 수는 없거든요. 완전 장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넷플릭스는 요청 트래픽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처리하는 방안을 도입하셨습니다. 시스템 리소스를 40% 이하로 사용 중일 때는 전체 트래픽을 다 처리하다가 40%가 넘으면 40%에서 90%까지를 성공 버퍼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먼저 가장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트래픽을 제한하기 시작하고요. 이 성공 버퍼의 40%가 차면 그 다음 우선순위 트래픽을 제한하고 버퍼의 90%를 넘으면 크리티컬한 요청도 일부 제한을 시작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또 전체 리소스의 사용량이 90%를 넘으면 전체 서비스가 중단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은 실패 버퍼라고 정의를 하고 추가 트래픽을 아예 처리하지 않는 방식으로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방식도 사실 많이 알려져 있는 방식이긴 합니다만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사전에 또 항상 정기적으로 반복적으로 테스트가 필요하겠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 포함해서 이외에도 제시도 정책 변경이라든지 보건력에 대한 테스트 전략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공유가 되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원래 세션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넷플릭스 사례인데 S3 기반 콘텐츠 저장소 구성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넷플릭스가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콘텐츠 저장소가 사용되는 패턴입니다. 이후에 스트리밍 서비스에 사용되는 저장소는 아니고 그 전에 쓰이는 저장소인데요. 여러 곳에서 접근이 돼야 하고 업로드 및 다운로드가 빈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확장이 용이하면서 데이터 내구성이 좋은 클라우드 스토리지가 필요하고 아마존 S3가 적당한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일단 개발자가 아닌 아티스트들이나 편집자들이 접근해서 사용하셔야 하니까 중간에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위한 레이어가 있을 거고요. 단순히 UI적인 부분 외에도 사용자들은 사실 디렉터리 구조로 파일을 저장하고 접근하는 데 익숙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했습니다. S3는 사실 오브젝트 스토리지라서 이런 구조를 갖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넷플릭스는 디렉토리 구조를 메타데이터를 통해서 해결하셨습니다. 사실 많은 고객들이 이렇게 하고 계시죠. S3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해서 일종의 포인터를 다른 저장소에 예를 들면 다이나모DB에 저장해서 참조를 하시는 방식으로요.
보시다시피 부모 자식 구조를 메타데이터에 포함해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디렉토리 구조로 접근을 하면서 설사 디렉토리 위치를 여러 번 바꾸더라도 실제 파일 저장 위치는 변함이 없는 식으로 효율적으로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제 세션에서 들으셨을 텐데 이번에 S3 메타데이터라는 기능이 프리뷰로 추가가 됐고요. 위와 같은 구조적인 사용자 정의 메타데이터는 물론 직접 입력하셔야 하지만 그 외에 저장된 오브젝트에 대한 다양한 메타데이터를 자동으로 생성해서 태깅하는 기능이니까 메타데이터를 이용한 S3 데이터 검색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장된 파일이 많으면 사실 수명주기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보시다시피 넷플릭스도 저장 콘텐츠가 늘어날수록 접근되지 않는 데이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마다 비용이 50%씩 증가하고 있으니까 비용 절감 측면에서 반드시 검토가 필요했겠네요. 또 새로운 콘텐츠 출시 직후에는 접근이 확 줄어든 패턴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용도가 콘텐츠 제작 단계를 위한 거였으니까 그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S3가 접근 패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저렴한 여러 티어를 제공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데요. 또 인텔리전트 티어링이라고 해서 이 수명 주기를 사용자가 직접 설정하지 않고 자동으로 관리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만 넷플릭스에서는 이 기능이 딱 맞지는 않아서 직접 구현을 하셨습니다. 커스텀 룰 적용을 통해서 더 저렴한 S3 티어로 파일을 이동하는 알고리즘을 구현하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단기적으로는 S3 글래시어 인스턴트 리트리벌로 일부 콘텐츠를 옮겨서 30%의 비용 절감을 하셨고 중장기적으로는 보존 정책 적용을 통해서 70% 비용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간 관계상 5개 사례만 또 그것도 요약해서만 공유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훨씬 더 많은 사례들이 리인벤트에서 공유가 됐었고 VOD로 계속 시청이 가능하니까 앞서 소개해드린 내용의 상세한 내용이라든지 다른 세션 정보들은 아래 QR이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문에 참여 부탁드리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